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섭 강사입니다. 오늘은 107회 토픽 2 쓰기 54번의 예상 주제와 예상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비대면 소통입니다. 비대면 소통, 어떤 의미일까요? 비대면 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만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소통의 방식을 비대면 소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대면 소통에는 SNS,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대면 소통과 비슷한 주제는 인터넷 사회의 장점, 온라인 모임,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이러한 주제들도 비슷한 주제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보면 비대면 소통의 장점은 무엇인가? 비대면 소통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소통의 장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대면 소통의 장점은 첫 번째,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소통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거나 약속 장소에서 서로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소통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통이 증가하게 됩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언제든지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소통은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소통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비대면 소통, 말이 조금 어렵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넷을 사용한 소통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SNS, 메신저, 이런 것들이 모두 비대면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대면 소통에는 장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대면 소통은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면 소통의 한계입니다. 비대면 소통의 한계는 첫 번째, 직접 만나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대면 소통은 맞습니다. 이 방식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하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상황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소통은 직접 만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친밀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왜요, 선생님? 인터넷으로, SNS로, 메신저로 서로 소통하면 더 친해지고 더 관계가 좋아져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라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하지 않고 항상 SNS를 사용하거나 항상 메신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친밀감은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대면 소통은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외감은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또 이러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대면 소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소통의 한계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비대면 소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바르고 예의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소통은 거의 대부분 글자와 글자로 소통을 합니다. 문자 메시지, SNS로 소통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글자로 소통을 합니다. 글자로 소통을 할 때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르고 예의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비대면 소통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서로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비대면 소통 방식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비대면 소통의 장점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시간에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빠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소통의 단점, 한계점, 부작용은 비대면 소통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서로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야 하는 상황에도 비대면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친밀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도 있죠.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나라 말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현대인의 고독감과 외로움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정신건강 관리, 우울증, 스트레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사회, 이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는가? 2번,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3번,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네, 여러분, 고독감과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감과 외로움이 아주 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독감과 외로움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게 될까요? 먼저, 개인주의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내가 속한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꼭 나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의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상황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은 이러한 개인주의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낄까요? 네, 바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을 하는 사회입니다. 토픽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쟁을 위해 이 시험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경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쟁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할 때는 혼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걸 할 때는 아주 힘들어요. 혼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SNS 많이 보시죠? 이러한 SNS, 그리고 인터넷 영상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돈도 많고, 또 친구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네, 당연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독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방법으로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죠.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의 가족들, 저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관심을 주면 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외로움과 고독감을 너무 심하게 느낀다면 이것은 우울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감과 외로움을 너무 심하게 느낀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올바른 경제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소비와 저축,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필요한 상황에 돈을 사용하고 돈을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과소비, 충동 구매, 합리적인 소비, 노후 준비, 미래 준비, 이러한 것들로 바꾸어서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보겠습니다. 소비는 왜 중요한가? 저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바른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먼저 소비의 중요성을 보면 소비는 왜 중요할까요? 소비는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해야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돈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시장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할까요?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소비는 좋지 않습니다. 충동 구매는 좋지 않습니다. 저축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축이 필요한 이유는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축한 돈을 사용하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노후 자금 마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을 하면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항상 돈만 쓰는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불안합니다. 하지만 저축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은 없겠죠. 그럼 소비도 중요하고 저축도 중요하다면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일을 해서 버는 돈을 의미합니다. 지출은 물건을 사거나 생활할 때 사용하는 돈을 지출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먼저 확인해야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가계부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노트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비와 저축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개인 창작물 보호입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저작권 보호, 이러한 주제로 바꾸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책이나 그림, 음악은 사람이 직접 만듭니다. 이러한 것을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작품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든 것은 내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상 질문을 보면 개인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 창작물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개인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창작자의 노력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노래, 그림, 그리고 영상, 이 모든 것은 만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직접 그린 사람이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술가들이 그리고 유튜버들이 더 새로운 영상,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무단 복제와 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단 복제는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카피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용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더 이상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바로 창작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 산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 영상 보호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한국, 그리고 유튜브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유료 콘텐츠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모든 서비스와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새로운 것을 만들까요? 마지막으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조금 있지만 내용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일반인의 방송 출연, 어린 아이들의 방송 출연, 이러한 주제들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나 기업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사생활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 그것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안할 수 있죠. 그리고 기업은 고객과의 신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정부는 개인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는 힘이 강한 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완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그 거짓말을 믿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리고 저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기업은 그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됩니다. 이것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자기 스스로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기후 변화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자연 재해,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기후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기후 변화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 화석 연료 사용 증가,
라고 제가 썼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 증가. 무슨 말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죠. 기름을 넣어야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기름 같은 에너지 자원을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지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나라들도 있고, 갑자기 너무 더워지는 나라들도 있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기후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구의 숲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지구에 숲이 없어지게 되겠죠. 숲이 있어야 공기가 맑아집니다. 산과 나무가 많아야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또 안 좋은 비가 내리고 안 좋은 비가 내리면 뭐 식물들, 나무들도 다시 죽고 결국에는 환경도 오염되고 기후도 변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뭄, 홍수, 자연재해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어떤 나라들은 너무너무 더워지기도 해요. 갑자기 더워지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들도 살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식량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먹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에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죠. 쌀, 과일, 이런 것들 모두 자연에서 얻는 것인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식물, 나무가 죽게 된다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더워지거나 갑자기 추워지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조금 줄이고 자동차만 너무 많이 타지 말고 버스나 지하철, 자전거를 많이 타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들을 만들고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겠죠. 환경을 잘 보호하면 기후 변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과하게 하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들은 106회, 105회, 104회, 103회, 102회, 101회 예상 문제에 모두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예상 문제 영상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107회 토픽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